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항상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그냥 내분비계를 그 외분비 셈이나 아니면 신경계랑 비교하면서 표현해 본 건 우리 지난주에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항상성 자체를 먼저 좀 정리를 할까 해요. 아닌가? 그래, 호르몬 분비되는 것부터 얘기하자.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호르몬도 그 중학교 때 좀 어느 정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내분비 셈이 있는 위치, 그래서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를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보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간내 시상하부 자체도 일종의 내분비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간내 시상하부는 간뇌의 일부기 때문에 신경계로 봐야 되잖아. 근데 간내 시상하부 자체도 일종의 내분비계, 내분비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뭔 얘기냐면, 간내 시상하부라는 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본인이 중추신경계, 간뇌니까, 뇌니까 신경계를 통해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런 호르몬, 우리 호르몬도 그 명령체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 간뇌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랑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간뇌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는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간내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호르몬 자체는 우리가 메이저하게 다룰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뇌하수체가 있을 거예요. 자, 뇌하수체는 이름에 뇌가 들어있지만 신경계가 아닙니다. 얘는 정확하게는 뇌 아래 달려있는 뇌하수체인 거라서, 그래서 뇌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얘는 그냥 순수한 내분비계, 내분비샘이에요.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진짜 호르몬 합성하고 호르몬 분비하고 요거밖에 없어. 근데 뇌하수체는 하나 더, 한 번 더 나뉘어서 전엽하고 후엽 이렇게 나뉘는데, 실제로 이제 뇌하수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주머니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주머니가 앞뒤로 달려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앞쪽 주머니를 전엽, 뒤쪽 주머니를 후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밑으로 달려있는데, 뇌 밑에 달려있는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진짜 딱 주머니 두 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쪽 주머니는 전엽, 뒤쪽 주머니 후엽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전엽 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사실 우리가 다루자 그러면 정말 많아요. 사실 뇌하수체 전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요, 하나하나 다 다룰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일단 정리는 할 건데, 그 중에서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좀 구분을 하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걸 좀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장,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 하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어떤 호르몬이 되는 건데, 근데 호르몬이 우리 명령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은 그냥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생장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세포들한테 가서 생장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생장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거든. 세포 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가서 너 세포 분열해, 그래 세포 수를 늘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흔히 뭐라고 해? 성장판이라고 하지. 이렇게 관절에 있는, 우리 관절 사이에 있는 이런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가서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키가 크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성장판처럼 우리가 호르몬 전체적으로 갖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호르몬한테는 항상 표적 세포 내지는 표적 기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호르몬이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가서 명령을 내려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명령을 내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성장판 이런 게 이제 그 표적기관이 되는 거죠. 표적세포가 되는 거지. 근데 생장 호르몬을 자세히 설명하긴 했지만 이건 그냥 호르몬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고, 생장 호르몬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생원에서 중요하게 다룰 만한 호르몬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봐두고 지나가면 되는 정도고요. 생장 호르몬 말고 또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책에 나오는 것들 중에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생식샘, 샘이 아이죠. 샘, 자극 호르몬.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식샘이라고 하면 뭐야? 남자한테선 정소, 여자한테선 난소에 해당되는 요런 데가 이제 생식샘이라고 하는 데가 되는데요. 이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일종의 명령체계니까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쟤도 일단 분비가 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난번에 정리한 대로 혈액을 통해서 타고 이동해서 생식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식샘한테 가서 생식샘을 자극하는 그냥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가서 생식샘을 자극하면 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게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생원의 내분비 요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그냥 존재 정도만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일단 얘는 그래도 좀 편한 게 누가 표적기관일지가 너무 잘 보이지? 이름부터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표적기관은 생식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렇고요. 물론 학교마다 오히려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그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야. 혹시 너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 얘네들 이름 뭔지 알아? 맞아. 테스토스테론.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이제 여성 호르몬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딱 그겁니다. 남자한테서는 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서는 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난소에서 아까 얘기한 난드로겐 뭐 이런 거, 프로게스테론 이런 걸 이제 분비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건데, 얘가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사실 상당히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다룬다고 하더라도 뭐 여포 자극, 뭐 황체 형성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딱 이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일단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해지는데, 뇌하수체 전엽은 이런 생식샘 자극 호르몬처럼 뭔가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굉장히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일단 중요합니다. 저 뒤에 H, 저거는 호르몬의 약어예요. 그리고 호르몬을 이제 약어로 H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일단 적어놓고 가보면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애들이 될 거거든. 우리가 생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애들이 이 둘인데요. 근데 이들이 중요하다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냥 무슨 일 하는지 보이는 그대로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 하겠어? 갑상샘이라는 애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뭐 하겠어? 부신겉질이라는 애를 자극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갑상샘이 뭐고 부신겉질이 뭐고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일단 뒤에 또 자세히 다룰 거고요. 뇌하수체 얘기가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일단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되, 이 둘은 그냥 되게 단순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게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용이고요. 이 둘은 그러니까 기능 이런 게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래 2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들이에요. 호르몬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따로 계속 표적기관을 찝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찝어서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이런 건 표적기관 누군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후엽인데, 뇌하수체 후엽은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뭐 하는 애일까? 이제 전엽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특징은 전엽은 저런 어떤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후엽은 어떤 직접적인 이제 좀 더 누군가를 자극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식의 명령을 내릴 거거든. 네, 항이뇨 호르몬 딱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이뇨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이뇨 뭐야?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오줌을 막는 거거든.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오줌을 참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 결과가 보통 어떤 방식이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줌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인 거지, 항이뇨 호르몬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몸 안에 내가 지금 그 몸 안에 어제 짜게 먹고 잤다거나 해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물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짜. 그러면 실제로 내 몸에 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물이 더 필요해지는 거지. 너무 짜면 몸이. 이걸 좀 싱겁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줌 자체를 적게 만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몸 안에 물이 최대한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어디겠어? 오줌을 적게 만들라고 명령을 해야 되니까 오줌을 만드는 곳이 표적기관이어야겠지. 소변을 만드는 곳이 표적기관이어야겠지. 소변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콩팥. 우리가 심장이라고도 부르죠. 같은 겁니다. 심장과 콩팥은 같은 건데 우리는 오줌이 콩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기억 안 나나? 막 사구체 보먼주머니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상관없어. 어차피 너네들이 기억이 안 나면 1, 2단원 할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게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그때 가서 외울 거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에요. 오줌을 만드는 곳, 콩팥. 그래서 콩팥에 가서 야, 너 수분 내보내지 마 라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고요. 그래서 콩팥에 가서 콩팥한테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수분을 재흡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원래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처음에 여과라는 게 일어나요. 여과는 뭐냐면 물질 구분 없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물질을 다 그냥 떨쳐냅니다. 밖으로 일단 내보내. 그래서 그 물질을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시 줍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버린 다음에 필요한 걸 다시 주워 담는 형태로 오줌이 만들어져요. 소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과라는 과정은 일단 다 버리는 과정이고요. 필요한 것든 아니든 일단 다 버려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건 다시 주워 담아. 그거 이제 재흡수거든. 근데 이 재흡수 과정에서 재흡수를 더 많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항이뇨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 가서 콩팥한테 명령을 내리면 콩팥은 이 수분 재흡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지, 몸으로. 이런 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인데 항이뇨 호르몬은 사실 이 이름보다 그냥 ADH 이 명칭을 제일 많이 써요. 이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약어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은 별로 풀네임을 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ADH라는 표현으로 써요. 외우긴 좀 쉬운 편이잖아. 그렇잖아. ADHD 알죠? 여기 D 빼면 돼. 물론 앞에 이 ADH는 전혀 다른 단어긴 한데요. ADHD의 ADH랑은. 근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광북고 한정. 몰라. 소하고나 다른 학교들은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광북고는 확실히 가르치는 거가 뭐가 있냐면 항이뇨 호르몬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바소프레신. 광명고도 가르치긴 할 텐데 시험엔 절대 안 낼 거고요. 그리고 광북고는 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무조건 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가르치기 때문에 낼 수도 있어. 광명고는 그냥 애초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부터 그냥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성은 잘 모르겠어. 사실 수학고랑 진성고는 지금 학교가 하는 짓을 보면 언제 무슨 짓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사태가 돼 있으니까 갑자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또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옥시토신, 맞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옥시토신이 있는데 일종의 성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원래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건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해서 딱 언제만 필요한 거냐면 출산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전체적인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언급은 할 수는 있는데 얘도 그냥 아예 몰라도 되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항인효 호르몬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는 이 정도만 알면 됐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 전엽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랑요. 그 다음에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 항인효 호르몬 이렇게까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뇌하수체 다음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요 내분비계를 볼 때 어떤 순서로 보통 많이 보게 되냐면요. 몸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흔하게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뇌하수체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갑상샘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갑상샘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우리 여기 목하고 턱 사이에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경계쯤이 돼요. 목하고 턱 사이 경계. 요쯤이 보통 갑상샘의 위치거든요. 근데 이 갑상샘은 일단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 먼저 정리를 해보면 딱 하나,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는 호르몬자가 붙어있지는 않지만 호르몬이에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콩팥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콩팥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지를 봤었던 것처럼 티록신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티록신의 표적기관 얘기를 하기 전에 티록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 티록신은 기능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는 원래 그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물질대사 촉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모든 책이나 이런 데서 물질대사 촉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질대사 촉진이라고 안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포호흡 촉진으로 기억합시다. 실제로 티록신은 세포호흡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대사를 촉진하긴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게 세포호흡 촉진, 요것만 중요하게 다루면 돼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할 겁니다. 근데 이 세포호흡 촉진이라는 주제가 어떤 거랑 그럼 연결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세포호흡 촉진이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잖아.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 결국 우리는 세포호흡을 왜 해? 못하러 해. 목적이 뭐야?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세포호흡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 그러니까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물론 산소 소모량도 늘어날 거고 한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주제에 맞게는 뭐가 있어요? 체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7, 80%는 그냥 열에너지로 방출이 돼버려요. 남는 것만 그 ATP 형태로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80%는 그냥 열로 나오거든? 근데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열 자체가 많아진다는 뜻인 거지. 세포호흡 자체가 원래 열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자, 갑상샘의 표적이 되는 세포 내지는 표적 기관은 원래는 온몸의 모든 세포들이 돼요. 왜냐면 세포호흡은 어차피 다 할 거거든. 근데 그냥 그래서 갑상샘, 이 티록신의 표적 기관이 그냥 모든 세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딱 하나 찝어둘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 기관. 사실 이건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디게? 어딜까?
자, 연관하면서 생각하면 돼.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그럼 외워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 기관이란 얘기는 본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기관이겠어? 많은 기관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지가 많이 할 거야. 본인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게? 그쵸? 뇌긴 해요. 근데 뇌는 문제가 하나 있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뇌를 쓸 때만 많이 쓰는 겁니다. 뇌가 항시 에너지를 많이 먹는 기관은 아니에요. 왜냐면 뇌는 작동할 때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표현을 좀 배울 거냐면 아직 안 다뤘지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이렇게 표현이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애가 있고 그냥 평소에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애가 있는데 뇌는 후자에 가까운 거죠. 그치? 실제로 뇌가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뇌는 생각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거지 뇌 자체가 원래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많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 뇌 빼고 심장? 네, 심장도 좋아요. 심장도 좋긴 한데 심장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소화도 뇌랑 비슷하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만 에너지를 많이 쓰면 되지. 네, 순환인 심장 얘기했었죠. 네. 폐도 비슷합니다. 폐는 사실 오히려 그리고 폐는 별로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실제로 폐는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써고도 돌아가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폐, 호흡계는. 자,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 하면은 뇌하고 근육이 있어요. 근육은 원래 기관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 둘은 말한 대로 써야 될 때 많이 쓰는 애들이지 항상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 항상 우리 몸에서 그냥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은 간입니다. 왜냐면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간은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나쁜 모든 물질에 대한 해독작용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선생님,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간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너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너네 몸 안에서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간은 우리가 뭘 할 때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몸이 많이 피로하다 이러면 간 상태가 안 좋아진 거인 거지. 실제로 간이 원래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 그래서 간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니까 뇌처럼 필요할 때 많이 쓰는 거 말고 그냥 제일 많이 씁니다. 그냥 평소에.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아마 뇌를 지금 좀 쓰고 있는 상태여도 뇌보다 간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간이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포호흡도 간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티록신의 표적기관 하면 주로 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애초에 간이 세포호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티록신이 온몸의 세포 다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돼. 간한테만 가서 세포호흡 촉진해도 우리 몸의 세포호흡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펌핑이 돼요. 열도 엄청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티록신의 주로 이제 표적기관이 되는 건 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갑상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도 별표를 따로 쳐놓을까? 얘가 이제 중요가 되는 거고. 자, 이 뒤로는 다루는 학교만 다룹니다. 생장 호르몬, 생식 자극 호르몬 이거는 사실 모두가 다 다뤄. 근데 생원에서 딱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얘네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안 배우면 아예 안 배우는 애들이긴 한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냥 봐두시기만 하세요, 얘네들은. 나중에 너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 그때 가서 외워도 됩니다. 부갑상샘의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부터가 외우기 싫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딱히 중요한 애는 다 아니긴 한데 너네는 알아야 돼. 진성은 무조건 가르치더라. 자, 갑상샘에 칼시토닌하고 부갑상샘. 부갑상샘은 뭐냐면 갑상샘 바로 옆에 달려있는 조그만 내분비기샘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이제 부갑상샘이라는 기관인데 이 갑상샘의 칼시토닌과 부갑상샘의 파라토르몬은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데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 정확하게 누가 어떤 작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냥 그래서 둘이 어떤 식의 반대작용을 하는지만 얘기를 할게. 누가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칼슘을
그 뼈에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한쪽은 반대쪽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모자라. 근데 칼슘은 써야만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은 너무 중요한 물질인데, 칼슘이라는 이온은 너무 중요한 물질인데 그 칼슘이 내가 제대로 섭취를 안 해서 모자라면 뼈에서 꺼내서 쓰는 거지. 반대로 내가 칼슘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뼈에다 칼슘을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 뼈에다가 칼슘을 저장하게 했다가 뼈에서 칼슘을 다시 꺼냈다가 하는 그 두 개의 역할을 하나는 칼시토닌, 하나는 파라토르몬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저장하는 게 칼시토닌이었는지 꺼내는 게 칼시토닌이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사실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사실 아예 안 다루는 물질, 호르몬들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봐두시기만 하고 지나가면 되고, 봤으니까 지울게요, 그냥 다시. 우리는 메이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들어만 두시고요. 그럼 이제 갑상샘도 설명 끝.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자입니다. 자, 이자는 무슨 기관이게? 사실 갑상샘은 내분비계니까 내분비하는 기관이겠죠. 호르몬을 보면 내분비 기관이에요. 내하수체도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계에 속하는. 근데 이자는 왜 물어보냐면, 이자도 일단 내분비 기관, 내분비계긴 한데 사실 다른 계에도 속해요. 소화기관. 이자는 원래 소화기관입니다. 자, 우리 소화기관들의 명칭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입 정도를 제외하면 다 위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뭐라고도 불러? 위장이라고도 부르고, 소장, 대장, 그리고 간도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간장, 잘 안 쓰긴 해요. 우리가 쓰는 그 소이 소스랑 같은 명칭이다 보니까 잘 안 쓰긴 하는데 실제로 간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건강에 관련된 약을 간장약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간장 이런 식으로 장자를 다 붙여서 쓸 수 있거든. 이자도 마찬가지로 장자 붙여서 쓸 수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이자장, 이장 이런 건 아닐 거고, 아예 표현이 다른데. 관련된 소설이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췌장. 췌장이 이자예요. 같은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게 저 이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자, 췌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내분비기관인 건데, 좀 엄연히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자라는 기관이 있어서 얘가 소화계로서의 역할도 하고 내분비계로서의 역할도 한다기보다는 이자 안에 소화계의 역할을 하는 부분 따로, 그 내분비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스트 위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을 12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자가 여기 이렇게 12지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이자 췌장에서 이쪽은 소화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내분비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 중에서 저 내분비계 역할을 하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자섬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왜 이자섬이라고 부르는지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야, 할 거면 이자샘이 맞지 않냐? 왜 섬인지는 모르겠거든? 사실 이게 우리가 너네들이 좀 편하게 배우라고 이자섬이라고 표현을 바꿔놔서 그래요. 원래는 저게 이자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풀네임이 있습니다. 근데 랑게란스 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자섬 정도로 술각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자섬은 그러니까 이자의 저 내분비계 역할을 하는 쪽인 거예요. 소화계 역할을 하는 쪽이 아니라. 자, 이자섬은 또 두 가지 세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들로 나눠져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 혹시 알아?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이렇게 불러줍니다. 실제로 그냥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이자섬에 알파세포랑 베타세포가 있고 여기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슐린입니다. 얘는 좀 익숙하지? 아마 호르몬 전체 중에서 생장호르몬 이런 것 말고는 가장 익숙할 만한 호르몬인 것 같은데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베타세포고요. 그 다음에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명령체계여야 되잖아요, 호르몬은. 그래서 또 표적기관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인슐린 글루카곤에 대한 거는 너무 자세하게 나중에 어차피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의 표적기관은 일단 간이거든. 그리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간에 가서 간한테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라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요건 지금 저거만 두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얘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워낙에 이제 하나의 큰 주제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만 두고, 왜냐면 이제 물질 자체의 명칭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포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볼게. 일단 얘네들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 될 거예요. 왜냐면 생식샘은 우리가 딱히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 될 만한 게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부신은 명칭부터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서브, 신은 신장, 신장의 서브, 콩팥의 서브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콩팥의 서브는 아니고요. 생긴 게 여러분 콩팥이 왜 콩팥이에요? 콩처럼 생겨서 콩처럼 생겨서 콩팥이거든요. 콩팥처럼 생겨서 콩팥이에요. 근데 진짜 똑같이 콩팥처럼 생겼어. 콩이나 팥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훨씬 작아. 그게 부신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콩팥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옆에 붙어 있는 신장 닮은 애, 콩팥 옆에 붙어 있는 콩팥 닮은 애. 이래서 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 콩팥도 바깥쪽 겉질과 안쪽 속질이 있거든. 부신도 마찬가지로 부신 바깥쪽 겉질과 안쪽 속질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신 겉질은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할 건데 일단 얘네 둘이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중요도가 좀 더 떨어지니까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얘기를 해보면 부신의 안쪽,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에피네프린이에요. 우리가 이미 계속 다뤄본 적 있는 물질이죠. 다른 명칭 뭐? 아드레날린. 그놈이 이제 여기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표적기관이 누구고 하는 일이 뭐냐는 얘는 표적기관을 딱히 정의할 수가 없을 정도로 표적기관이 넓어요.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심장이라고 얘기해도 돼. 왜? 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거든.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폐라고 얘기해도 돼. 왜? 호흡을 촉진하거든.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중에 또 뭐가 있어? 방광도 있어요. 방광을 확장시키거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딱 하나의 표적기관을 정해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표적기관이 될 수 있고 결국 하는 일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뭐야? 흥분, 교감신경의 역할과 같은 것.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얘기를 해보면요. 얘가 이제 그지 같을 텐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랑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 생긴 것부터 좀 띠껍긴 하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름부터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너무 기니까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이는데,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일단 제가 적긴 적었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 거의 빼는 추세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다 정리는 해둘게요. 왜냐면 딱 한 학교, 확실히 당직 코르티코이드를 배우는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진성고등학교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언급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기질 코르티랑 당질 코르티 얘네 둘은 둘 다 합쳐서 그냥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이랑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은 나중에, 이것도 어차피 항인형 호르몬 다루면서 깊게 다룰 거니까 쟤는 좀 나중에 다뤄보고 요것만 먼저 얘기해 봅시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 애 먼저 얘기를 해보면, 걔가 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흔히 우리가 비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아마 코티솔이 맞을 텐데, 걔가 뭐냐면 우리 그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야, 아니야? 아니거든. 체구성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지 탄수화물은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이나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거든. 물론 지금 사람은 대부분 그치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피하지방이라던가 내장지방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건데, 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비만 호르몬입니다. 그런 살이 찌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정확하게 그 반대작용을 하는 애예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나 단백질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꺼내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 뭐겠어? 약간 다이어트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지. 살이 빠지는 호르몬인 거지.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그렇게 되는 거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불리는 쟤랑 에피네프린 이런 거랑 해서 이제 호르몬은 일단 당장은 어디서 뭐가 나오느냐를 한번 매치시켜보는 게 목적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성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들을 이용해서 항상성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체온 조절. 체온 조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결국은 우리가 체온이 조절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체온 조절의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만약에 체온이 낮아라면 체온을 어떻게 할 거고? 높여야 될 거고. 체온이 높으면 낮춰야 될 거고. 그러니까 시작을 체온이 낮은지 높은지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낮다라고 느끼는 걸 저온 자극이라고 하고요, 체온이 높다라고 느끼는 걸 고온 자극이라고 하는데, 일단 고온 자극일 때 조절 방식과 저온 자극일 때 조절 방식은 그냥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반대쪽은 그냥 반대로 뒤집으면 되거든.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한마디로 지금 체온이 낮아. 그러면 체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저온 자극을 감각해서 체온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최초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누구게? 간뇌? 시상하부여야 되는 거지. 간뇌여야 돼. 왜? 우리 외웠잖아. 중추신경계. 간뇌 시상하부의 역할이 뭐야? 항상성 조절. 체온이 가장 대표적인 항상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 자극을 느끼는 곳이 간뇌 시상하부가 됩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끝에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저온 자극에 대해서 나와야 될 호르몬이 최종적으로 누구냐면 티록신이에요. 왠지는 우리가 방금 이미 다뤘다, 그치? 티록신 얘기하면서 좀 아까, 그치? 뭐야? 티록신이 뭐 할 거니까? 간이라고 하는 표적기관에 가서, 그쵸?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니까. 그러면 이 세포호흡 촉진이 어떤 결과로 오게 되냐면, 우리 체내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열 발생량, 말 그대로 만들어지는 열의 양인 거지.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티록신이 간에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그럼 열 발생량이 증가해 라는 결과를 먼저 해놓고, 그럼 이 이전까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티록신이 분비되는 곳은 누구겠어? 어디에서?
갑상샘이죠. 아까 갑상샘이었어요. 그럼 갑상샘한테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나오는 호르몬은 뭐예요?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였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해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너무 이름이 길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얘도 주로 약어를 씁니다.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약어예요.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풀네임보다는 TSH라는 그 명칭을 씁니다. 여기서 S 자체가 원래 그 자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단어라서 그냥 그래서 티록신, 그러니까 티록신이 나오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냥 이거의 약어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항상성을 하면서 당연히 이 뒤에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가 되게 항상 되게 중요한 그 키포인트로 작용하거든. 결국 처음에 간내시상부가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릴 거냐?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내시상부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신경계를 이용하는 방식과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식. 그 중에 뭘로 명령을 내리냐가 되게 중요해. 일단 이 뇌하수체 전엽과 간내시상하부 요 사이에서 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얘가 얘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TRH, H로 끝났으니까 즉 호르몬이에요. 자, TRH라는 호르몬의 풀네임은 뭐냐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되게 길긴 한데 직관적이야.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 가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TRH, TSH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 그래서 우리가 체온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을 이용한 체온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게 간내시상하부에서 TRH를 통해서 뇌하수체 분비해요. 그러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요.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와요. 티록신은 간한테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가장 메인입니다. 일단 체온 조절에. 자, 근데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뭐게? 체온을 높일 만한 호르몬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게? 알만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에피네프린. 왜? 에피네프린이 뭐라고? 흥분 호르몬이라고. 그럼 체온 상승이랑 관련된 거 맞잖아. 그래서 에피네프린도 똑같아요.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됩니다. 근데 에피네프린은 어떻게 되냐? 얘도 티록신과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체온이 상승돼요. 티록신이랑 똑같이 간을 자극해서 세포호흡 촉진하게 해서 열 발생량 증가하는 겁니다.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듀얼 코어인 거지. 쌍으로 가갖고 막 간을 미친 듯이 자극을 해버리는 거죠. 그 체온을 빠르게 올리는 거지. 체온 부스팅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앞에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신 속질이에요. 그리고 결국 얘도 간내시상하부가 이 부신 속질한테 명령 내리는 이 중간 사이가 중요하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신경이냐 호르몬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되게 좋은 힌트, 중요한 힌트가 뭐가 있냐면, 위에 거는 뇌하수체 전엽이 끼어 있었죠. 근데 우리 아까 뇌하수체 전엽 다루면서 했던 것 중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있었던가요? 없었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었는데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없었거든. 한마디로 그럼 이 과정에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신경입니다. 뇌하수체가 관여하면 신경이 아니고요. 뇌하수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뇌하수체가 관여하면 호르몬이고 뇌하수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신경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무슨 신경이어야겠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하는 건 최성 운동신경일 수는 없잖아. 그치,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속질한테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켰는데 아직까지 모자라. 왜 뭐가 어떤 게 모자라냐면 열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체온을 올리려면 결국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열을 안 뺏겨야겠지. 그래서 안 뺏기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결과부터 얘도 먼저 적어놓고 가보면요. 우리가 그 열을 안 뺏기는 걸 열 발산량이라고 불러서요. 열 발산량 감소, 열 발산량 감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산이 뭐야? 밖으로 열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 내보내는 걸 그만두게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뒤쪽부터 올게요. 열 발산량 감소라는 결과를 만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털세움근 수축입니다. 자, 여기서 털세움근은 옛날에는 이제 뭐라고 불렀었냐면 잎모근 이렇게 불렸었거든. 근데 잎모근이 어차피 잎모근, 잎, 세울 잎자고요. 털 모자예요. 원래 그냥 그걸 해석해서 그냥 털세움근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뭐가 더 좋아? 난 아직도 잎모근이 좋긴 하거든. 털세움근 너무 이상해. 굳이 이런 해석 좀 안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을 사랑하자. 근부터 바꾸고 얘기하든가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털세움근이라고 일단 부르는데, 자, 털세움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그대로 털세움근이 수축되면 그게 소름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하잖아요. 소름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털세움근 수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어떻게 돼? 막 털이 쭈뼛쭈뼛 서잖아. 그게 털세움근이 수축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잎모근, 털세움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털이 나오는, 즉 우리 흔히 모공이라고 하죠. 모공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모공은 뭐야? 피부에 난 구멍이죠. 한마디로 피부에 난 구멍을 통해서 우린 열을 뺏기기가 너무 좋잖아. 근데 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구멍을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체온을 올려야 될 때는 그 구멍이 좁아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구멍이 좁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 근육이 수축하면 돼요. 털세움근이 수축하면 털이 쭈뼛쭈뼛 서면서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털세움근 수축. 그러니까 뭐야? 소름 끼친다. 그거랑 같은 겁니다. 닭살 돋는다. 털이 선다. 이런 거.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요게 또 되게 중요해요.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을 쉽게 뭐 하면은 너네 추우면 너 입술색이 파래 라던가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추우면 저온 자극이니까 체온을 올려야 되지.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근처 혈관에 돌아다니는 이 혈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혈액의 기능은 우리 몸 안에 쿠팡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혈액이라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혈액이 담당하고 있는 물류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열에너지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열에너지가 다 골고루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 몇몇 기관에서 만드는 열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해. 뭐야? 간. 그쵸? 우리 간에서 되게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세포는 많이 하잖아. 근데 간만 엄청 뜨거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에서 그렇게 열을 만들면 그걸 이제 혈액이 몸 곳곳으로 퍼뜨려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의 혈액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혈액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 막 과다출혈로 막 의식을 잃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의식 찾고 나서 과다출혈할 때 느낌이 어땠냐라고 하면 몸에서 뜨거운 것이 굉장히 많이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몸이 되게 차갑게 빨리 식습니다. 혈액이 나가면. 그래서 이 혈액이 되게 뜨거운 편이거든. 왜냐면 혈액이 열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요. 혈액의 메인,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되어 있으면 그럼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겠지.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라는 소리는 뭐야? 바깥과 너무 가까운 거잖아.
그래서 이런데 피부 근처에 혈액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밖으로 열을 뺏기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같이 그냥 받으면 좋은데, 피부 근처, 꼭 피부 근처가 아니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혈류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니까 피부 근처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혈류량이라고 하면 혈액에 흐르는 양이죠. 그래서 피부 근처 혈류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일어나면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 볼이 빨개지지. 볼 빨개지고 피부가 약간 빨갛게 올라오는 게 수축했던 피부 근처 혈관이 다시 이완하면서 혈색이 도는 거지. 말 그대로 진짜 피 색깔이 보여서 빨개지는 겁니다. 우리 피부의 빨간기는 다 진짜 피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일은 신경에 의해서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신경이 그냥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털세움근 수축, 피부 근처 혈관 수축, 피부 근처 혈류량 감소, 무슨 신경일까? 뭐 척수신경이거나 뇌신경이거나 그런 거보다는 일단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가 결국 중요할 거니까. 교감입니다. 근데 왜냐면 짧게 보면 얘네들은 수축 감소니까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할 법도 해. 근데 결국 이 모든 거의 목적이 뭐야? 체온 증가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땐 체온 증가를 위한 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감신경 설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소화만 억제고 나머진 다 촉진이야 라고 지금은 일단 해두고 나중에 가면 억제 좀 더 몇 가지 다뤄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얘네들이에요. 털세움근 수축, 피부 근처 혈관 수축, 피부 근처 혈관 감소. 얘네들이 교감신경이 억제하는 몇 가지 추가 요소들이 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교감신경이 얘네들을 억제한다라고 외우기보다는, 교감신경이 결국 뭘 하려는 거니까, 체온을 상승시키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 편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래서 얘네들은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는 체온 조절 경로가 됩니다. 실제로 그 항상성에서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경로 전체를 좀 읊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런 게 딱 앞으로 딱 2개 더 나오고 끝이거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제일 복잡하게 생긴 게 얘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비 경로를 그 자체 중간중간에 어떤 물질이 나오고 어떤 신경이 작용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저는 항상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네가 이걸 빈종을 놓고 체온 조절 저온 자극하면 이걸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진짜 그렇게만 외워두면 문제 생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저온 자극일 때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내시능하면서 TRH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고온 자극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둬 봅시다. 실제로 이제 저온 자극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외워두면 되거든. 자, 그러면 고온 자극일 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고온 자극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TRH 분비를 멈추거나 억제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까? TSH 분비도 줄어들 테니까. 그럼 뭐가 될 테니까? 티록신 분비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호흡이 억제되겠죠. 그럼 열 발생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체온이 다시 떨어지는 거지. 고온 자극, 그러니까 체온이 너무 높다 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사실 얘네 말고도 우린 체온 조절에 쓰는 게 또 있어요. 체온을 낮출 때는 특히나 땀 분비 이런 것도 있지.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심장박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회로를 정리해 두는 게 메인. 사실 거의 다 생원 자체는 요 질문을 해요. 땀 분비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럼 고온 자극일 때 TRH 감소, TSH 감소, 티록신 감소, 세포호흡 촉진, 세포호흡 억제, 열 발생량 감소, 체온 감소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결국은 에피네프린도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쵸? 체온을 낮추려면.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감소하려면 그럼 앞에 부신속질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어? 교감신경의 반대작용이니까 부교감신경이 와야 되겠죠. 다른 데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신속질에는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애초에 없어요. 원래 우리 몸에 대부분의 신경들은 교감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교감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약간 짝을 이뤄서 같이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 이 부신속질에는 부교감신경이 아예 연결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억제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냥 투명하게 교감신경 억제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고온 자극일 때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될 테니까 털세움근 이완시켜야 될 거고 피부 근처 혈관도 이완시켜야 될 거고 피부 근처 혈류량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부교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 교감신경의 억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체온 조절에는 뭐가 관여하지 않는 거야? 부교감이 관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오늘 본 시험지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서도 그렇고 체온은 상승시키는 신경도 하락시키는 신경도 전부 다 척수 전근, 그렇죠?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 됐던 이유입니다. 체온은 상승도 하락도 다 교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교감이 일을 하냐 마냐로 달려 있는 거거든. 부교감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부교감이면 뇌신경 X여야 되고 교감이면 척수신경 전근일 텐데 얘는 부교감이 아예 없다. 체온은 높이는 건 교감이 작용해서 높이는 거고요. 체온을 낮추는 건 교감신경이 작용을 멈춰서 낮추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에는 체온을 낮추는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전체를 다 정리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부교감이 작용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체온 조절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려다 보면 심장박동 촉진 억제가 같이 딸려 있거든요. 근데 심장박동 억제는 또 부교감이 해야 돼. 그래서 심장박동 촉진 억제에서는 부교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온 조절만 가지고 얘기할 때 심장박동을 같이 넣어서 하질 않아요. 잘. 그래서 이 상태로 딱 외워두고 부교감 없음 해놓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추가해 주세요. 부교감이 심장박동 억제 촉진 거기에는 관여할 수 있다. 이걸 나중에 추가하면 돼.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로 부교감 그냥 없어 이러고 그냥 외워버리는 게 문제 푸는데 실수할 일이 훨씬 없습니다. 이게 더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그러면 체온 조절 다음 혈당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수업이 딱 혈당량까지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고 3탑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혈당량 해봅시다. 지워도 되지?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혈당량, 즉 혈중 포도당 농도. 아마 교과서나 책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혈당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포도당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포도당은 우리의 왜 그 항상성 대상이 되냐면 사실 포도당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왜? 포도당 뭐야 우리한테? 여러분들 힘들 때 뭐 땡겨? 당 땡기잖아. 왜? 당이 우리 몸의 가장 메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당이 땡기는 거거든. 근데 그 당은 결국 다 무슨 형태? 포도당의 형태여야 됩니다. 실제로 설탕보다 포도당이 더 우리한테는 더 효율적이에요. 포도당은 단맛을 우리가 좀 덜 느끼기 때문에 설탕 이런 걸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건데 어차피 설탕에 포도당이 들어있어. 이거는 이제 내년에 혹시 관심 있어서 생투를 선택하시게 되면 한번 보게 될 내용인데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한 이당류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몰랐지? 아무튼 이제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몸의 메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거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건 세포 입장이고. 근데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녹아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녹아 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설탕물이 되는 거거든, 결국 혈액이. 모기에 많이 물리려나?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모기에 많이 물린다고 하는 것 같아, 당뇨병 환자들은.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혈액이 설탕물이 돼. 우리 설탕물 쏟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끈적거리지. 실제로 그건 설탕물을 우리가 그 설탕물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쏟은 것만 만져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액체 상태 그냥 설탕물 자체도 끈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혈액이 끈적거리게 돼요.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혈관이 쉽게 막혀버립니다. 혈관이 물류센터인데 그 안에 흘러다니는 물이 막 끈적거려. 그럼 뭐야? 다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중 포도당 농도는 그래서 항상성 대상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혈액에 포도당이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혈류를 방해하니까, 혈액이 이동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래서 항상성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얘는 저온일 때 고온일 때 이렇게 아까 나눠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얘도 저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를 나눠놓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포도당 농도를 높이기 위한 호르몬과 낮추기 위한 호르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고요. 뭐가 됐든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 얘도. 그쵸? 간내 시상하고. 그리고 얘도 마지막에 분비돼야 될 호르몬부터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아까 뭐였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얘네가 이제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된단 말이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는데, 자, 인슐린은 아까 표적기관이 간이었고요. 그리고 글루카곤도 표적기관이 간이었는데, 자, 인슐린이 간한테 가서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였어? 포도당을, 그치,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글리코젠은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 글리코젠은 그냥 포도당 여러 개를 엄청 많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결합시켜 놓은 게 글리코젠이거든? 근데 글리코젠은 동물이 만든, 우리가 이렇게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이면 그걸 다당류라고 하는데, 동물이 만드는 다당류가 글리코젠이거든? 식물이 만드는 다당류가 녹말이에요. 그리고 녹말과 글리코젠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물이 만들었냐 식물이 만들었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리코젠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녹말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녹말 물에 녹나요? 안 녹아. 녹말이 물에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밥풀을 물에 이렇게 섞었을 때 그 밥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물에 녹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방식인데, 혈중 포도당 농도라는 게 높아지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으로 녹아 있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녹는 걸로 바꾸는 거야. 포도당을 많이 갖다가 글리코젠으로 붙여놓으면 녹말처럼 되니까 그럼 물에 안 녹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튼 포도당은 없지가 되는 거지. 대신에 글리코젠은 그냥 그렇게 떠다니게 놔두지는 않고, 보통 이제 글리코젠은 어떻게? 간 안에 저장됩니다. 근데 왜 하필 간에서 이걸 하냐? 왜? 결국 간이 우리 몸에 포도당 제일 많이 쓰거든. 아까 세포흡 제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할 거면 간에다 저장하는 게 제일 좋지. 그렇잖아. 그치? 전국에서 여기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포도당 관련 저장 창고를 그 옆에다 짓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반대, 글루카곤은 이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포도당 글리코젠,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건 간이 하는 거예요. 얘들은 간이 하는 거고 인슐린 글루카곤은 간한테 그걸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 근데 인슐린이 명령을 내리는 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랑 저는 같이 엮어서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간한테 하잖아? 그럼 간이 뭘 하는 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포도당을 전부 다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버려요. 그럼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 간이 자기가 쓸 포도당이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도당을 밖에서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 간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포도당을 다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렸으니까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밖에서 막 이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막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혈액 속의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지.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없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문제는 없고요. 반대로 마찬가지. 글리코젠에서 포도당 이쪽은 이런 포도당 흡수 촉진 이런 게 따로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 간이 그렇다고 해서 포도당을 방출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 하면 간한테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랑 포도당은 흡수를 촉진하는 거랑 이 정도가 되고요. 글루카곤 하면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근데 글리코젠하고 글루카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 글리코젠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 과정하고 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건 당연히 물질 대사예요. 사실 우리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그냥 대부분 다 물질 대사예요. 그냥 어떤 반응이 있으면 다 물질 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물질 대사거든. 그러니까 이화냐 동화냐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화는 뭐였냐면 큰 게 작은 걸로 나눠지는 거였고 동화는 작은 게 큰 걸로 합쳐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은 동화계 이화계? 동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 과정은 이화가 되는 거고. 왜? 글리코젠이 뭐라고? 포도당 엄청 많이 갖다 합쳐놓은 거라고.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동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 나누는 것 자체가 이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에 대한 건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가봅시다. 자, 앞으로 가보면 인슐린 분비하는 게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 이자 랑게란스 섬, 이자 섬의 베타 세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화학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과학적으로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알파는 플러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타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지금 뭐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게 인슐린이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 혈중 포도당 농도를 포도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글루카곤이잖아요. 증가 알파, 감소 베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통째로 외워도 되는데 원래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알파 세포로 이름을 짓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베타 세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자, 근데 이 앞에를 봅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간내 시장하부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봐야 되거든. 근데 아까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에서 저거 뭐 있었어? 뭐야? 이자 자극세포 있었어 없었어? 이자 자극 호르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뇌하수체가 관여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뭐라고? 신경이라고. 뇌하수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이에요. 근데 위에 건 무슨 신경이고 아래 건 무슨 신경이면 되겠어요? 위에 게 부교감 신경이고 아래 게 교감 신경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알파 세포, 베타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자가 이렇게 아까 쭉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 대충 이쪽은 그 소화 쪽이고 그러면 얘가 위쪽이 이렇게 교감 신경이 와서 붙은 데가 따로 있고요.
부교감 신경이 와서 붙은 데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팔이 같네요. 아무튼 부교감 신경이 와서 붙은 데가 따로 있어서 이 부교감이 붙은 부분이 여기 베타 세포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고요. 교감이 붙어 있는 데가 알파 세포들이 분포하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이 자극하면 여기 베타 세포들이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고, 여기 교감이 와서 자극하면 여기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자가 이런 형태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도 이 혈당량,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이 추가로 존재해요. 뭐냐? 에피네프린. 아까 우리 에피네프린은 여기저기 다 관여한다고, 되게 많은 게 표적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뭐 하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글루카곤이랑. 간한테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얘기했던 체온 상승도 사실 같이 일어나는 거긴 해요. 이렇게 되면 체온도 올라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당연히 같이 일어나는 일인 게, 자, 봐봐. 우리가 체온 상승이 일어나려면 세포호흡량이 증가해야 되지. 세포호흡량이 증가하려면 사용하는 뭐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포도당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것도 원래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서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는 주제에서 하나는 체온 조절, 하나는 포도당 농도 조절 이렇게 나눠놨다 보니까 에피네프린이 두 번 등장하는 거죠. 체온 조절에서도 등장했고 여기서도 등장했고. 원래는 분리된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건데 그냥 우리는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좀 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분비 과정 편하잖아. 부신 속실이었고 뭐였다? 교감신경이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포도당은. 혈중 포도당 농도, 즉 혈당량은 이것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혈당량이 가장 문제가 응용될 여지가 적어요. 세 개의 항상성 중에. 왜냐면 체온 조절은 그 경로 자체, 회로 자체가 좀 복잡한 편이다 보니까 한데 원래 우리 항상성은 다음 주에나 아니면 다다음 주 혹은 나중에,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자료 해석하는 걸 우리가 같이 연습하게 될 건데, 여긴 자료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료 해석을 연습하게 될 텐데, 자료를 해석하다 보면 자료 해석은 다 똑같은 의미로 어려워요. 얘도 그렇고 앞에 체온도 그렇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나트륨 농도, 그러니까 3차업도 마찬가지인데 다 되게 자료 해석 자체는 좀 짜증나거든. 굉장히 헷갈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포도당 농도가 가장 쉬워요. 그래도. 왜냐면 할 거 자체가 적으니까. 고민할 거 자체가 되게 적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데 딱 요것만 알면 돼.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당질코르티코이드에 대한 설명까지는 좀 하고 가보면요. 이미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이 뭐였냐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게 돼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도당이 아니었던 걸 다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니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포도당 농도, 혈당량 조절하겠다고 당질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위에 세 가지만 이용해서 혈당량을 잘 조절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자, 혈당량을 낮추는 방식. 우리가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냥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면 되니까 이 낮추는 방식은 되게 좋아. 근데 높이는 방식의 한 가지 문제가,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방식이 혈당량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글리코젠이 없으면 어떡해요? 결국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저장해 둔 거잖아. 그러니까 저축해 둔 게 없으면 어떡해? 그 실제로 간 내부에 남아있는 글리코젠이 없으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백날 분비해봤자 혈당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당질코르티코이드를 추가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혈당량 조절의 메인이 되는 건 아니고 글리코젠이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거나 할 때 살이 빠지는 건 글리코젠을 다 쓴 이후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살이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든 운동을 시작하든 글리코젠을 다 쓸 때까지는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도가 강한 운동은 글리코젠을 다 쓰지 않아도 살이 빠질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래요. 자, 그리고 얘를 정리하는 거는 얘 분비 경로를 좀 정리를 해두고자 하는 건데, 얘가 앞에가 부신 겉질이죠. 아까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고 했고, 근데 부신 겉질은 뭐가 있었냐면, 그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뇌하수체 전엽. 그러면 간내시상하부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신경이 아닌 거지. 뇌하수체가 관여하면 신경이 아니라 호르몬이어야 됩니다. 뇌하수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신경, 뇌하수체가 관여하면 호르몬. 이렇게 되는 거지. 저 호르몬은 몰라도 돼요. 저 호르몬은 명칭까지는 몰라도 돼. 호르몬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아마 뇌하수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쯤 되겠지 뭐 이름이. 그리고 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너네 지금 답지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그 약어도 아마 거기 적혀 있을 텐데. ACTH. 맞나? 제가 이게 맨날 ACTH인지 ATCH인지 저도 진짜 더럽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아마 ACTH가 맞을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만들 때 잘못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이런 약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뭐 사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보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잘 안 다뤄요. 요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똑같이 생긴 경로를 이거 당질만 무기질로 바꿔서 다음 주에 항상성 조절하면서 삼투압 조절하면서 또 얘기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봐두시기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위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추가한 요 표적기관에 대한 것만 좀 추가를 해볼 건데, 표적기관은 간이 맞거든요. 근데 표적 세포로 가면 간 말고 또 있어요. 왜냐면 기관은 아니지만 글리코젠을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근데 기관은 아니야. 어디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은 기본적으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표적 기관이 어디냐라고 할 땐 간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표적 세포가 어디냐라고 하면 간세포와 근육세포입니다. 왜? 근육세포도 뭐 할 거니까? 에너지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 모두가 됩니다. 에피네프린까지도 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 혈당량 조절까지 한 거고요. 삼투압하고 나머지 뭐 기량작용이라던가 뭐 음성 피드백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